한국 국정원장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 공격당하면 북한을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이 발언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한국만의 특별한 해고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받는 이 확실한 핵 보복 약속이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특혜일까요? 파리의 한 국제안보학도가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상황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할머니께서 항상 세상을 넓게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생제르맹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과 버터 크루아상 하나가 저의 일상적인 루틴이었죠.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로맨틱하지만 저에게는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파리지앵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산책시키고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항상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뉴스를 살펴보던 중 휴대폰에서 푸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는데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미국이 한국에 핵 공격당하면 북한을 핵으로 보복하겠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장 후보인 이종석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살짝 떨렸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핵 공격과 보복이라는 단어들이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저는 그동안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강력한 안보 발언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커플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세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발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핵우산 정책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개적인 발언이 주변국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서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언이 나온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내일이 교수님께 제출해야 하는 동아시아 안보 리포트 마감일이기도 했으니 이 소식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석 후보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미 간의 핵공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거든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시 핵으로 반격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지만 계속해서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콜즈.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 위협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뉴스 댓글들을 읽어보니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확실한 메시지가 나왔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발언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이런 해구산 보장을 받고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저는 급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일본은 어떨까? 독일이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해구산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핵 공격 시 즉시 핵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거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썼죠. 이때 갑자기 소셜미디어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와 같은 국제안보학과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토론 그룹에서 이 뉴스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그 토론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인 사쿠라가 쓴 글이었는데 내용이 좀 신경 쓰이더군요. 한국만 이런 특별한 보장을 받는 게 공정한가? 사쿠라는 이렇게 쓰면서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인데 왜 이런 명확한 핵 보복 약속은 없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덕분에 미국이 핵을 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댓글도 달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보니 뭔가 비판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방위성에서 정책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고 자기소개에 써놓았는데 그래서인지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자기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언이 주변국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특히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쿠라의 댓글을 보고 나니 저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해구산이라니.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건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해구산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 해구산 정책의 변천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까지 하나하나 찾아봤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검색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집단방위 조항에 의해 보호받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핵 보복 약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 분단 상황, 북한의 핵 개발 과정, 그리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까지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하는 기분이었죠.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사쿠라가 말한 것처럼 한국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면 이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고요. 오후가 되자 온라인 토론방에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온 리웨이라는 학생의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 외교부에서 군사전략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쿠라와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히 북한 견제용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미중 간의 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리웨이의 댓글을 읽고 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이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평화로운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한국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학술 논문과 정부 보고서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늦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르본 대학교 도서관의 국제정치학 섹션에서 동북아시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학술지들과 정부 간행물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서관 컴퓨터에서 온라인 토론방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쿠라가 새로운 댓글을 올려놨더군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도 미국과 같은 동맹 관계인데 왜 한국처럼 명확한 핵 보복 약속은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사쿠라는 이렇게 쓰면서 한국 덕분에 미국이 핵을 쓴다고 하니까 마치 한국이 미국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사쿠라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구체적인 핵 보복 약속을 받는 걸까요? 사쿠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기지, 요코스카 기지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보다 덜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쿠라의 관점에서 보니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만 특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쿠라가 일본 방위성에서 일한다고 했던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일 동맹의 역사, 일본의 평화헌법, 그리고 최근의 안보법 개정까지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일본의 상황은 정말 독특했어요. 평화헌법으로 인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핵무기 보유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동시에 미군 기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쿠라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휴전선에서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은 일본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죠. 그런데 이때 리웨이가 또 다른 댓글을 올렸어요. 사쿠라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용 전략이에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죠. 리웨이의 분석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중 전략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고 미국도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된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의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다시 온라인 토론방을 확인해봤습니다. 예상대로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웨이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더군요. 한국의 이런 해구산 발언을 보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명확해 보여요. 리웨이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죠.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리웨이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미중 간 균형 전략의 핵심이에요.
한국이 이런 이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번 해구산 발언도 단순한 북한 견제가 아니라 더 큰 전략의 일환인 건가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발언은 매우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고 이번 해구산 발언까지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갑자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한마디 발언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국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때 사쿠라가 리웨이의 댓글에 대답을 달았어요. 리웨이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요.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만큼 명확한 핵보복 약속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쿠라는 계속해서 일본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능동적인 군사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죠.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고 대만 해협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처럼 공격받으면 즉시 핵보복이라는 확실한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전략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이 모든 논의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강대국이 한국의 한마디 발언을 놓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울이기도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 미중 갈등의 핵심에 서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내일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사쿠라와 리웨이의 댓글들을 보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동시에 더 정확한 답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다시 온라인 토론방을 확인해봤는데 밤사이 더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라는 학생이 유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한 댓글이었습니다. 유럽도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핵 보복 약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이 있지만 이건 좀 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죠. 한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유럽도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왔지만 한국만큼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한국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때 리웨이가 더 자세한 분석을 올렸어요.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정학적 특수성을 봐야 해요. 한국은 중국과 육지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이는 다른 어떤 미국 동맹국도 갖지 못한 특성이에요. 리웨이의 분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드 미사일 시스템 배치도 그렇고 이번 해구산 발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는 리웨이의 분석을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번 해구산 발언도 단순한 북한 견제가 아니라 더 큰 전략 게임의 일부인 건가요?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중 관계의 역사, 사드 배치 당시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미중 무역 전쟁까지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이중 전략이 가능한 것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쿠라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비슷한 딜레마에 있어요.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중요하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죠. 센카쿠 열도 문제, 대만 해협 위기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안보 위협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쿠라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능동적인 군사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집단자위권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핵무기 보유도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명확한 핵 보복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제약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옳고 누가 가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 교수님께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의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리포트 마감이 오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사쿠라와 리웨이의 상반된 관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파리국제관계대학원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발표자는 박진우 박사였는데 한국국방외교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이번 해구산 발언과 관련된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바로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더군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가득 찬 강당을 보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박진우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년의 신사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어요. 박사는 먼저 청중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왜 한국만 이런 명확한 핵 보복 약속을 받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하는 점이겠죠. 정말 놀라웠어요. 박진우 박사가 마치 저희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정확히 핵심을 짚어낸 것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이 처한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박진우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채로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죠. 박사의 설명은 정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50km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다른 어떤 나라가 직면한 위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였죠. 한미 핵공조는 이런 극한의 위협 상황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박진우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이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해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 순간 정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해구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동맹 체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일본도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박진우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을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이라는 독특한 제약이 있죠. 이는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반면 한국은 분단과 휴전이라는 상황이 강요된 것이고 북한의 직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핵우산의 형태는 각국의 상황과 기여도 그리고 위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동맹국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박사는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핵우산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테니까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세미나가 마무리되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봤던 문제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온라인 토론방에 접속해서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한국 안보 전문가의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박진우 박사의 설명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우산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의 핵심 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사쿠라와 리웨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쿠라는 그런 관점도 있군요. 일본의 상황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라고 했고 리웨이도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뉴스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었는데 이제는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 전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교수님으로부터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했네요 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을 국제관계학회지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핵우산과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 지정학적 특수성의 관점에서였어요. 논문이 게재된 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진우 박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젊은 연구자의 신선한 관점이 인상적이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하나의 뉴스가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한국 덕분에 미한 동맹이 살아있었구나.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 하나의 발언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가 이런 섬세한 균형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